소득 격차가 15년 사이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연한, 이른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이 처음으로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 여행이 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섭니다. 정부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관련 업체 입주 등을 감안하면 지역 경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복지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역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자세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소득 격차가 얼마나 커진 겁니까? 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60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상위 20%, 소득 5분위 가구는 932만 4천 원으로 소득이 10.4%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20%, 1분위는 평균 123만 8천 원으로 17.7%가 줄었는데 이는 사상 최대폭 감소입니다. 2분위 소득도 4.8% 줄어드는 등 소득 감소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 소득 격차를 엿볼 수 있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5.47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실제 벌고 있는 소득만 따지면 상황이 더 나쁘다고 하는데 정부 노력에도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네,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점이 1분위 소득 감소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소득 1분위, 즉 저소득층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3만 500원으로 1년 전보다 36.8%나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688만 5천 원으로 14.2%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것이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긴급회의를 가졌는데요. 저소득층 맞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유독 저소득층 지갑이 더 얇아진 데에는 경기 부진 속에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자리가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펼쳤지만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 격차가 15년 만에 최악으로 벌어진 데는 일자리 부진 탓이 큽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는 취업자 수가 불과 0.64명으로 전년 4분기보다 20% 넘게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2.07명으로 평균 2명을 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 일용직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동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작년 4, 4분기 중에 그 상용직은 이제 34만 2천 명 증가하였지만 그 임시직은 그 17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취약한 일자리, 그러니까 한 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침체된 점도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 먹자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종화 씨도 경기 침체에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최근 2년까지는 계속 오름세 아니면은 유지됐었는데 원래 저희가 4분기 되면 좀 떨어지는 시기긴 한데 그 떨어지는 폭이 좀 더 컸어요. 하위 20% 가구 위주로 나타났던 사업소득 감소세는 자영업 부진 속에 3분위마저도 7% 넘게 줄면서 중산층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 결과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네. 오히려 소득 양극화만 더 부채질한 셈이 된 거잖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최저임금이 1년 전보다 무려 16% 넘게 올랐거든요. 예. 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이 소득을 높이겠다는 게 이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근로소득을 좀 분기별로 보시면요.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고소득인 5분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을 높이고 또 이를 소비로 연결해서 성장을 하려던 소득주도 성장이 문매를 맞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이 확대된 게 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 이 같은 기초연금이나 또 공적연금 등 이 정부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1분위 공적 이전 소득이 17%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소득인 5분위는 무려 53%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 나라 돈이 오히려 이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안 좋았던 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는 이 계속된 분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1분위 중심의 고령 가구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과 또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을 꼽았고요.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일자리 확대와 또 저소득층 소득 지원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분배 지표에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 나라 돈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9년 만에 가장 적어서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인 15만 명에 벌써부터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라 이로 인한 그 고용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 확대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노동을 통해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즉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 연령 기준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기존 판례보다 5년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오후 기존 판례의 60세보다 5년 더 늘어난 65세까지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60세를 육체노동 정년으로 보고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됐고 또 발전했으며 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선됐다고 전제를 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늘어서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사회 여건이 급격히 변화해온 점을 고려하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만 60세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법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 수급 시작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올라간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따라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정년이나 보험 등의 제도의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65세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통 60세였던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노동연한의 변경이 정년 연장 논란으로 이어졌던 만큼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당장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보험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같은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 정년에 당장은 영향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직간접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산업재해 영역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상금은 일실수익이라고 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해서 매겨집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자체가 5년 늘어났으니 최대 5년만큼은 배상액을 더 받을 수 있겠죠. 보험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면 그 손해만큼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여기도 얼마나 일할 수 있었나, 즉 가동연한에 따라서 손해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1.2%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 노동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은 어떨까요? 직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보다는 이 법조항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당장 회사원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환갑은 청춘이라는 요즘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새로운 판결이 30년 만에 나온 만큼 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연령 변화 등 법 개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영향, 황인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등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이번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좀 변했다는 말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 살고 그만큼 오래 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동연한이 60세였던 지난 1989년 평균 수명 71세입니다. 2016년에 82.4세, 10년 이상 늘어났고요. 네. 수명이 늘어난 만큼 고령층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이 고령 생산 가능 인구 비중 9.3%에서 지난해는 21.1%까지 늘었고요. 지난해 60세에서 64세 고용률은 59%로 나타났는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제 그 나이대 이 나이대에도 10명 중에 6분 정도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령층 고용률은 2003년에 52% 이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해외 사례도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 다른 나라는 이미 가동연한을 늘렸습니다. 미국은 통상 65세고요. 독일과 일본은 67세입니다. 그럼 정년도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청년들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청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가 서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꼭 그렇게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또 일자리가 이렇게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은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런 다른 요인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 정년 연장 논의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게 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회적으로 좀 준비할 게 많은데요. 먼저 이번 가동연한 연장은 지금 30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지금보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면 65세인 가동연한을 70세 정도로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나중에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가 돼서는 이번처럼 소송 등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가동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또 고령층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보게 된 만큼 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에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가 높은 이유가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고 농업과 자영업의 인구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연금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니까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요. 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것도 우리나라 고령층 일자리의 특징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단순히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이 고령층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게 먼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예,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는 앞으로 10년간 모두 12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용인시가 선택된 이유가 뭐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크겠죠? 네, 용인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은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게다가 용인은 삼성전자의 기흥 사업장과도 가까워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용인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지역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초 정부 발표 때부터 거론되어 온 원산면 일대 약 410만 제곱 부지가 최종 입지로 유력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지에는 현 주력 제품인 D램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장 4개가 들어섭니다. 또 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 총량 규제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이 처음으로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행 등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 수는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해 2배나 늘었습니다. 출국자 수 증가에 따라 해외 카드 사용 금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외 카드 사용 실적은 2017년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로 21조 1,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해외에서 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카드 사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개수는 6,400만 장으로 전년과 비교해 860만 장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카드사별로 해외 포인트 적립이나 공항 라운지 이용 등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드 한 장당 사용 금액은 3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양극화 속에 해외 소비는 날개를 달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광주행 일자리가 확산됩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예, 앞으로 또 다른 광주행 일자리 얼마나 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중 두세 곳의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장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생 모델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 여건에 적합한 모델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 주체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가 패키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정부의 패키지 지원엔 어떤 내용이 담겼죠? 네, 우선 상생형 일자리 참여 기업에게는 투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요. 산업단지 임대료를 할인받거나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일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고 공공주택과 어린이집 우대 등 복지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어느 지역, 어떤 업종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될까요? 네, 우선 제조 업종이 유력합니다. 특히 지난해 구조조정에 아픔을 겪은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다음 상생형 일자리를 이어갈 지자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가 프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택시 업계와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오는 4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면 기존 서비스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타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준고급형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업그레이드 서비스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점은 택시업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고급 택시들이 타다 앱을 통한 호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지난달 6개 택시 사업자와 함께 고급형 승합차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다 측은 일단 서울에서 100대로 시작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1000대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택시 업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다 측의 주장대로 협업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오늘 이와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는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타다가 급성장하는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해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싸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이재용 대표와 VCNC의 박재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애플, 중국의 화웨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갤럭시 S10과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폰을 동시에 공개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입니다. 폴더블 폰의 커다란 화면이 펼쳐지자 행사장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1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도 환호 속에 등장합니다. Today, you will see a simpler, more intuitive UI and a bigger, more beautiful displa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ay hello to the Galaxy S10 Plus. 액정 화면은 간결해졌습니다. 카메라 구멍 외에 스피커 등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선 충전도 간편해졌습니다. 단말기를 뒤집고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맞대기만 하면 됩니다. 각종 신기술을 만난 소비자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신기해요. 초음파로 지문 인식하는 거랑 액정에 카메라만 이렇게 있는 것도 좋고. 애플과 화웨이의 협공으로 S8과 S9 모델이 연달아 판매 부진에 빠졌던 갤럭시 S 시리즈. 일부에서는 이번 10주년 신모델을 통해 연간 판매량 4천만 대 복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고 최근에 축소됐던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갤럭시 S10은 4가지 모델로 각각 90만 원에서 140만 원대에 판매될 걸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갤럭시 S10과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이 세 개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지금 스마트폰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게 갤럭시 S10입니까? 정확하게는 S10 플러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베젤이 적어서 화면 전체가 디스플레이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렌즈도 디스플레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문 인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문 인식도 디스플레이 위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3대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초광각 렌즈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는 넓은 풍경을 찍기가 어려운데 이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넓은 풍경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S10보다 이 폴더블 폰이 더 궁금하긴 한데 네.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폴드가 스마트폰의 휴대성에 태블릿 PC의 기능성을 합친 새로운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S6와 같은 4.9인치지만 펼치면 노트 9보다 큰 7.3인치가 됩니다. 또 PC처럼 동시에 2개 이상의 작업을 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개된 중국 폴더블 폰은 디스플레이가 구부러지는 수준이었지만 폴드는 완벽하게 접혔습니다. 폴드는 4월 26일 최소 1,980달러, 우리 돈으로 220만 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2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조사 기관에서는 폴더블 폰이 2022년까지 5천만 대 이상 팔리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넓힐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그만큼 팔릴지는 의문이 따라 붙습니다.
100만 원대 후반인 애플 아이폰 XS도 생산량을 줄여야 할 정도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최근 시장 상황에서 폴더블 폰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도 올해 폴드 판매 목표를 100만 대로 낮게 잡았습니다. 가격 우려를 깨고 이 갤럭시 폴드가 좀 성공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네, 폴더블 폰에 특화된 콘텐츠가 시급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직접 들어보시죠. 커다란 화면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화면을 분할해서 멀티태스킹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만 실용성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콘텐츠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 좋은 콘텐츠가 폴더블 폰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볼보 등에 이어 BMW 그룹 코리아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지난 1월 1일 이후에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레몬법은 신차를 산 뒤 1년 안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 떨어지면서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의 낙폭이 크게 확대됐는데 특히 강남구는 0.27%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셋값도 신규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0.22% 떨어져 1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증권거래세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자본시장 특위를 열고 증권거래세 개편과 손익통합과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벚꽃은 다음 달 21일부터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K웨더는 다음 달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벚꽃이 평년보다 4일에서 7일 빨리 개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광주 등은 다음 달 안에, 서울은 4월 3일에 벚꽃이 개화하겠고 이로부터 일주일 뒤쯤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내일도 반드시 착용하셔야겠는데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쁨, 강원 영동은 한대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도 낮 동안 온화합니다. 서울은 8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의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1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다 오전에 남해안과 제주도는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갈수록 낮에는 더 온화해지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